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큰 증권의 제도화가 본격화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가상자산이랑 뭐가 다르지?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증권, 네. 이런 주식 같은 게 전부 다 증권이죠. 기존에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실물 증권이라고 종이로 그래서 나오는 종이로 거죠. 네. 종이에 인쇄하는 거죠. 네. 또는 전자증권, 그래서 그냥 금융기관의 중앙 서버에다가 그 정보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우리 저 휴대폰 같은 걸로 네. 주식 거래하는 거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 네.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토큰 증권이라는 것도 허용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시큐리티 토큰 이렇게 네. 얘기하고요. 네. 이 토큰 증권은 컴퓨터의 중앙 서버에 증권 정보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네.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권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 것, 이걸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우리가 토큰 증권 발행이라고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줄여서 STO라고 그러고요. 네. 이건 토큰 증권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이거를 STO, 시큐리티 네. 토큰 오퍼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이제 제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증권으로, 그러니까 토큰이 증권으로 인정됐다라고 그건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토큰이라고 안 하고 네. 토큰 증권 이렇게 끝이 네. 증권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증권을 어떤 저장하는 네. 기록하는 방식이 방식에 달라지는구나. 블록체인을 추가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행하는 발행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걸 허용하면서 기존의 이제 전자증권 관리, 전자증권 관련한 법들을 보면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네. 이 계좌 관리 기관은 뭐냐면 누가 어떤 종류의 증권을 몇 종이나 가졌나 이런 거 기록을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옛날에 전자증권이든 뭐 종이로 인쇄된 증권이든 간에 누군가는 그걸 기록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게 나오면서 야 그럼 증권 관련한 정보를 누가 블록체인에 기록할 거야? 그렇죠. 토큰 증권은 도대체 누가 발행할 거야? 네. 이런 이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기록하는 계좌 관리 기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위변조에 조금 강한 성질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위변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그것의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네. 그래도 기존 어떤 전자증권 계좌 관리 기관보다는 조금 기준을 좀 약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일단 기술 자체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쵸. 네, 이 관리자는 조금 더 허들이 낮아도 그렇죠. 된다라고 그래서 판단을 한 거군요. 기존의 어떤 뭐 가상자산 거래소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계좌 관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이런 토큰 증권이 어떤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어떤 장치도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토큰 증권이 좀 이렇게 MZ 세대들을 좀 끌어들이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증권에 대한 투자를 좀 활발하게 유도하는데 어떤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그럼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일단 제도화됐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저장되는 방식을 토큰 형식으로 저장하는 그러니까 걸로 블록체인을 허용해 준 거고요. 허용해줬다. 네. 두 번째는 계좌 관리하는 그 발행
발행 계좌 관리 기관. 네, 네. 그 기관의 허들을 좀 낮춰줬다. 그렇죠. 세 번째는 장외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데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굴리기가 어려운데 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좀 약간의 그 마중물을 부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사실은 있다고 그런 게 좀 봐야 될까요?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주식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사실은 덩치가 굉장히 네. 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좀 상품이 일반 주식 거래보다는 조금 단위가 낮을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이걸 블록체인이랑 잘 결합시키면 MZ세대가 돈이 그렇게 많은 건 네.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방금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MZ 세대가 이제 돈이 많지 않은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토큰 증권은 뭐 어떤 증권이든 간에 네.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토큰 증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토큰 증권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은 네. 조각 투자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 시장. 네. 이 블록체인 기술 중에 NFT라고 네.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그러는 거. 몇 년 전부터 좀 화두가 됐었죠. 그렇죠. 네. 이 NFT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디지털 정보가 있을 때 그 디지털 정보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주는 네.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이 NFT라고 하는 게 조각 투자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NFT 기술을 토큰 증권이란 제도와 결합시키면 네. 조각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까 네.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겠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조각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NFT라고 할 때 내가 만든 게임 아이템도 NFT에 저장을 해서 이거를 좀 수익성을 낼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네네.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거대한 게임 안에서 그 개개인 하나하나의 조각조각들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죠. 이해해도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NFT 그럼 게임 아이템 네. 생각이 제일 많이 네. 날 거예요. 게임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 NFT를 붙여서 네. 이거 김승주 거야 네. 이렇게 표시하다가 네.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때 소유주 이름을 바꿔주면 되니까 게임 아이템 거래를 개인 간에 활발하게 할 수 네.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게임 아이템 거래 NFT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 NFT는 게임 아이템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여러 곳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금융회사에 이제 M&A가 됐는데 네. 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역삼 런던빌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빌딩에 NFT를 붙인 겁니다. 빌딩이에요. 예, 빌딩에다가 주소 몇 번지에 있는 이 네. 빌딩의 NFT를 이제 저 NFT의 그 빌딩 주소를 표기해서 네. 그걸 뭐 1,000개, 2,000개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판 겁니다. 네. 일종의 조각 투자죠. 그렇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외국에서 굉장히 멋진 스포츠카를 네. 사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NFT를 되게 여러 개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NFT에다가 네. NFT 1번, 그다음에 차량 번호 몇 번,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NFT 1번, 2번, 3번, 4번에서 네. 예를 들어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자들한테 판 다음에 네.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냐면 이 유명 스포츠카를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빌려줍니다. 그럼 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NFT를 보유한 사람한테 네. 그 보유한 개수에 비례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영화에 등장할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고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3개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할당하는 그 1,000만 원에서 그렇죠.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준다. 그렇죠. 아, 또 그 차를 네. 중고차 시장에 팔았다. 네. 그럼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NFT를 보유한 개수에 맞춰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NFT를 살 때 얼마 이 한 개당 몇 퍼센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약속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NFT도 네. 총량 몇 개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누구한테가 있다, 몇 개가 네. 누구한테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굳이 블록체인 써야 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아까 저 전자증권 같이 네. 그냥 컴퓨터 중앙 서버에다가 기록을 남겨도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이미 MZ 세대한테 많이 퍼져 있고 MZ 세대들은 무슨 전자지갑 뭐 이런 네. 것들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존의 NFT를 그대로 활용하면 MZ 세대들을 그대로 이 시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제도화가 되었으니 그렇죠. 이제 더 접근성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NFT를 이미 해본 사람들은 네. STO, 뭐 토큰 증권을 딱 보면 이거 NFT랑 굉장히 속성이 비슷한데 네. 그럼 이거 다 해야 되겠네? 네. 이런 어떤 거부감이 조금 덜하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NFT 또 모든 게 투자 대상이 되다 보니 토큰 증권 안에도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으니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 얼른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잠재력을 보고 네네. 좀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자료 보면 네.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자료 보면 네. 2030년에 시장 규모가 367조 원이 될 거다. 뭐 이런 네. 어떤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굉장히 밝게 보고 있네요. 네, 저는 뭐 그걸 굳이 믿으셔라 이렇게 네.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 자료야 뭐 계속 바뀔 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실제로 외부 강연 같은 걸 나가 보면 기존의 어떤 증권회사들, 네. 기존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 토큰 증권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호 토큰 증권 발행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기존의 증권사들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조각 투자화 시킬 거냐, 어떤 상품을 토큰 증권화 시킬 거냐.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까도 사실은 이게 블록체인에 기록됐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삼 런던빌이라고 하는 강남에 굉장히 비싼 빌딩을 조각 투자했을 때 네.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빌딩은 가격이 값이 오를 확률이 오르니까. 높아.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경험상으로. 네. 그런데 사실은 기존의 NFT를 봤을 때는 사실 이 NFT가 붙어 있는 그 원래의 상품보다는 네. 단순히 NFT가 붙었다.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토큰 증권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블록체인이나 NFT를 이용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원래 상품이 뭐였어? 어떤 걸 지금 조각 투자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품에 NFT를 붙인 거야? 이런 걸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그냥 길에 다니는 강아지도 지금 상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 가격을 이제 정확하게 강아지는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가 네. 없잖아요. 뭐 한우에다가도 네. 뭐 붙이는 경우가 네. 있고 뭐 손흥민 유니폼에다가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사실은 별의별 것들을 전부 다 토큰 증권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바른 상품을 개발하고 올바른 투자가 되려면 어떤 상품에 붙어 있는가? 네. 그 상품이 어떤 그 가격이 지속 가능한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은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려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고 해야지 단순히 우리는 1호 토큰 증권 업체입니다. 네. 뭐 블록체인을 썼습니다.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해서 어떤 투자자를 네. 끌어모으려고 좀 하면 매력적이지 역풍을 않은 맞을 것 수도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어떤 상품인지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토큰 증권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어떤 것인가, 이 상품이 과연 값어치가 있는 상품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맞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토큰 증권에 좀 적합화된 영역이라고 상품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딱 그것이 정해져 있는 네. 어떤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냥 현재 이제 그래. 제가 알고 있는 몇 네. 가지 업체를 말씀드리면 이제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네. 지금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죠. 사실은 뮤직하우는 처음에 상품을 내놨을 때부터 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수들이 이렇게 또는 작곡가들이
어떤 곡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그 저작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작권의 소유권은 뮤직하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별도로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조각 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 저작권의 소유권을 나눠준다는 그렇죠. 말씀. 그래서 만약에 이 음원을 많이 찾으면 네. 이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걸 조각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 브레이브걸스의 네네네. 롤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사례. 네. 이 노래가 뜰 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니까 뮤직하우는 이제 자체 분석하는 네, 어떤 게 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 팬덤들이 들어오고 투자를 하니까 팬덤들이 더 열심히 듣더라고요. 아, 이게 투자자도 잘 모이고 네. 이거를 이제 이 노래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더 많이 들어야 돼라고 해서 또 여기서 또 수익이 그렇죠. 나는군요. 또 어떤 노래를 보면 네. 곧 처리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들이 벚꽃 있거든요. 엔딩.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상품화될 네.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게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네. 왜 제동이 걸렸냐 하면 야, 저작권은 결국은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저작권은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뮤직하우가 별도 계약을 맺어서 이 수익을 그냥 나눠주는 것일 뿐이지 일반 이용자들은 사실은 그 저작권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 이 저작권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렇죠. 그럼 이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야?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뮤직하우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금융 샌드박스도 활용하면서 이 뮤직하우가 어떤 새로운 문화금융 상품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뮤직하우가 미국 법인을 만들 때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네.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초기부터 검토했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축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토큰 증권이 제도화되고 이제 이게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많이 생기면 뮤직하우가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좀 접근성이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네.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 토큰 증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뮤직하우가 했듯이 기존에 없던 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토큰 증권을 만들어 봐라. 이거는 젊은 세대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네.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해보라는 게 네.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좀 색다른 시도, 젊은 층이 봤을 때, 이거는 좀 해볼 기업 만하겠는데, 입장에서. 이런 느낌을 주는 상품을 네.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뮤직하우는 저 음악이 뜰 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자체 검증 뭐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음악 말고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이게 가치가 얼마지 처음에 그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누가 매기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걸 할 때는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네. 발행사가 네. 나름 가격을 선정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화에서 우린 이렇게 분석했고 뭐가 어떻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네. 핵심입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토큰 증권을 하면서 우리가 블록체인 씁니다. NFT를 씁니다. 이걸 네. 절대로 마케팅의 앞부분에 내세우지 말라. 저희는 1호 토큰 증권 발행 네. 기관입니다. 네. 이런 걸로 마케팅하지 네. 말고 실제로 얘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고 네. 조각 투자랑 이렇게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해 주십시오. 이 상품에 그렇죠. 대해서. 이런 네.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야지 블록체인 썼다. 1호 발행 기관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투자자를 모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토큰 증권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홍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죠. 조금 더 아이디어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거 이제 기업 입장이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내가 저 시장에 매력적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좀 열리는 거. 아무래도 그런 거죠. 네. 조각 투자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토큰 증권이라는 게 지금 여러 증권
소나 네. 거래소에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조각 투자 상품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싼 가격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네. 있고요. 아무래도 주식 거래는 좀 그런 게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싼 가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얻어들이는 수익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디든, 네. 그렇게 또 크지는 않을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큰 증권 그러면 이거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네. 제도화시켜겠다라는 건 안전장치를 기존의 가상자산보다는 많이 만들겠다. 보호를 많이 해주겠다. 이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까다롭다는 얘기거든요. 까다롭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코인보다는 등락폭이 작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고 그렇죠. 내려가고.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네. 야 토큰 증권 이 조각 투자도 이건 뭐 엄청 순식간에 떼돈 벌 거야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사실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은 어쨌든 투자자들도 그냥 흐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토큰 네. 증권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네.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생태계에 있는 그런 큰 등락폭을 기대하시는 건 금물이고 그렇게 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업계에서는 조금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업계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소액이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자격 요건을 조금은 낮춰놨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기존의 어떤 거래소나 기존의 어떤 거 만드는 것보다는 네. 조금 좀 허들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행업체 입장에서는 저희 자유롭게 좀 뭐 좀 해주세요. 네. 토큰 증권을 뭐 조그만 자본 갖고도 막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업체들이 말하는 게 토큰 증권의 어떤 어떤 게 토큰 증권이고 네. 그 기준은 뭔지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업체가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용자 보호를 하겠다는 게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 쪽에 조금은 좀 무게중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업체는 다양한 상품을 좀 출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품이네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지금 정부는 일단 소비자 보호 쪽을 먼저 갈 겁니다. 가는데 지금 뭐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그래도 기존의 어떤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다양한 상품이 좀 출시될 수 있도록 네. 유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창업하기 쉬워지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자금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좋은 상품만 있어 설득력이 되면 설득만 할 수 있으면 투자자들이 좀 그 토큰 증권 형태로 모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소비자 보호가 네, 먼저냐, 네. 아니면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완화시키는 게 먼저냐. 이 논란은 뭐 미국에서도 계속 진행 네. 중에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당연히 소비자 보호는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주세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자는 게 조금 우세했어요. 그런데 테라루나 뭐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터지면서 SEC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이거는 소비자 보호 쪽에 좀 무게중심을 실어야 돼. 그러면서 이걸 증권으로 보려는 쪽으로 네.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SEC가 기존의 코인들을 야 너희들은 다 증권이었어. 우리가 규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네. 저 감옥에 보낸다. 네. 이런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미국에 이제 리플이라고 그러는 네. 꽤 그래도 규모 있는 코인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 코인 회사가 굉장히 굉장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소송을 붙은 거예요. 우리는 증권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을 붙었는데 네. 이겼습니다. 아, 리플이 이겼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야 이게 대부분 증권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들은 있으니까 네. 이 기준에 따라서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생각보다 어렵네. 다 틀려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네. 사실 어떤 걸 토큰 증권으로 볼 거고 어떤 걸 그게 아닌 걸로 볼 거냐 이 기준이 사실은 조금 모호한 상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지금 불면 목소리 하는 것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네. 어떤 게 토큰 증권이고 어디게 뭐가 아닌지를 조금 명확히 명확한. 그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쉽게 사업도 창업하고 좀 이런 토큰 증권으로 분류됐을 때 어떤 투자자도 많이 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이런 어떤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준이 문제인 건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또 워낙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기준 마련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 쪽은 네.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도 가상자산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거냐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고 네. 그걸 제도화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걸음을 띄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워낙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디게 들어가는 네, 부분이 있다 우리 보니. 네.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것 자체로도 이미 굉장히 큰 첫발을 내디딘 그쵸. 거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쭉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몇 주에. 네. 사실은 첫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금융기관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어렵게 허용했잖아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고 안 치고 여러 가지를 잘하니까 네. 이게 매기 역할이 되면서 그렇죠. 2호, 3호가 나오고 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1호 토큰 증권 발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언제 좀 시점을 봐야 되나 좀 궁금해지는데. 저도 사실은 그걸 예측을 못하겠고요.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네, 지금 고민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가져가게 될지 좀 이렇게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